보이네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오늘은 쇠빙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왜 갑자기 쇠빙선이냐? 그린란드 소유권 둘러싸고 미국 또 덴마크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고 원래 덴마크령인데 왜 미국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북극 항로 새로운 그 격전지가 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는 당연히 쇠빙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 쇠빙선을 같이 한번 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일반인이 쇠빙선 탈 일은 없죠. 거의 없죠. 그렇죠. 일반인이 별로 없는데 예. 근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쇠빙 기능을 갖춘 화물선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쇠빙 유조선이라든가 쇠빙 LNG선 이런 거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20척, 30척 만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쇠빙 LNG선, 쇠빙 유조선을 만들면 그걸 이제 타고 실험적으로 운항을 해야죠. 뭐 잘 만들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타 오를 때도 있고 특히나 이 배를 만들어서 처음에 납품하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배를 진짜로 북극에 갖고 가가지고 얼음을 잘 깨는지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막 실험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 조선소에서 작업하셨던 분들도 일부 이제 타고 북극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무슨 탐험가라든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찍으면서 뭐 북극을 탐험하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대리, 과장 뭐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 쇠빙 기능을 갖춘 이런 화물선을 타고 북극을 돌파하는 이런 일도 영업 입장에서 하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게 한국의 조선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쇠빙선도 아라운호라고 지금 이미 거의 한 십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배가 한 척 있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기회로 뭐 연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타고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같이 간다라고 하시면 쇠빙선을 탈 일이 뭐 가끔이지만 생기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참 북극 다 녹기 전에 그런데 한번 가보는 게 꿈이기는 한데 피오르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국제적으로 너무 뜨거운 이슈가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땅 꼭 갖고 싶다. 엄청 강조하고 지금 덴마크는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눈독 들이는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일단 안보적인 이유가 제일 뿌리 깊기는 뿌리 깊습니다. 네. 그린란드에 뭐 미군이 갈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미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설치돼 있어요. 되게 역사가 깊은 그린란드의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인데 이게 언제 이 기지가 완성이 되었냐면 이게 사실은 기술의 발전하고도 되게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북극에는 얼음이 많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배가 다니기 안 좋으니까 북극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장거리 비행기가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유럽의 북쪽에서 뭐 미국으로 혹은 아시아의 북쪽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그냥 네모나게 생긴 세계 지도에서 보면 태평양을 건너서 가야 되나 대서양을 건너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냥 무조건 갈 때나 네. 노래 가사처럼 무조건 갈 때나 가는 것이고 네. 사실은 최단 거리는 북극을 통과해서 가는 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그쪽 길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럽 특히 유럽의 북쪽 지방에 갈 때는 이 러시아 쪽에 북극 쪽으로 가까운 길을 통해서 비행기들이 민항기들도 많이 날아다녔죠. 그렇다 보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로질러서 오면 북극을 통과해서 오는 게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최단 거리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특히나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미국이 이제 동맹으로 같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웠었는데 냉전 시기 불과 몇 년 사이에 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 둘 사이가 이제 적유로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도 그린란드가 사실은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는데요. 한국 전쟁 시기 6.25 시기에 소련이 진짜 위협적인 공산권 국가들이 위협적인 적이 맞구나라는 이런 냉전 시기에 이런 시각이 생기면서 소련에서 만약에
비행기에다 그러니까 폭격기에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온다라고 하면 최단거리인 북극을 통과해서 날아올 것이다. 미사일을 쏘아도 최단거리인 북극을 경과를 해가지고 미국까지 소련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극에서 가까운 그린란드에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린란드의 공군기지가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급하게 미군에서 굉장히 많은 물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설을 해가지고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입장에서 그린란드 이 북극의 중요성이 냉전 시기부터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제임스 본드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제임스 본드가 뭐 북극 근처에서 막 스키 타고 막 도망가면서 막 싸우다가 막 갑자기 잠수함을 숨고 이런 장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북극 지역이 냉전 시기에 안보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뭐 근래에는 그린란드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린란드에 빈 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린란드가 세계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가장 커가지고 한반도보다도 몇 배나 넓은데 그린란드 전체 인구는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 인구보다도 작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그 넓은 땅에 한반도보다도 몇 배나 큰 그 넓은 땅에 인구 한 5만 명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빈 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분명히 지하 자원이 여러 가지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하 자원은 좀 캐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덧붙이는 이야기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안보적으로 이제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요즘에 뭐 미국이 다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의 도전과 좀 대결을 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가면서 그린란드를 중시하는 게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경제적인 면에서 그린란드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역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물자를 운송하는 이 쇄빙선 같은 걸 이용해서 얼음을 깨고 북극을 통해서 배를 운항하는 요 사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영국 정도 되는 아니면 뭐 한 데마크 정도 되는 그런 유럽의 북쪽까지 배를 보낸다라고 하면 대체로 지금 배를 보내면 한 40일 전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배가 남쪽으로 가가지고 싱가포르 근처를 통과해서 인도양을 건너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지중해로 갔다가 이제 유럽을 이렇게 한 바퀴 쭉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유럽의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이상 40일 정도 사실 보통 좀 넘어요. 40일 전후로 해서 도착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유럽이 서양이라고 하지만 정반대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베링 해협을 지나서 북극을 지나가지고 북극을 돌파해서 러시아 근처를 지나서 유럽의 북쪽으로 바로 가는 길로 가면 한 20일 좀 넘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절반. 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단축되는 거고 많이 보면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길이 완전 지름길이고요. 배가 가는 길로서도 지름길이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지름길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들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 대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좀 높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예전보다 적어가지고 배가 다니기가 더 쉬워졌다.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쉬워질 거다라는 이 기후 변화 요인 때문에 대세적으로 이 길이 더 뚫린다라는 게 이제 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도양 쪽을 통해서 가는 전통적인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빨리 가려면 아프리카까지 쭉 돌아서 가는 그런 먼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이제 좁은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막히게 되면 배가 운항하는 그 일정이 다 꼬여버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한 척이 넘어져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막는 것 때문에 배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기다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때 뭐 코로나 때였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근래에는 뭐 이런 뭐 반군 뭐 이런 거에 후티 반군 뭐 이런 거에 활동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위협하는 게 지금은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수에즈 운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열심히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해 함대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적들 퇴치하고 이런 활동 열심히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길이 딱 한 줄 아주 좁은 한 길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치적 불안이나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리면
뭐 해운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물자 운반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길이 뚫려 있는 북극 쪽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북극 쪽 그린란드는 아까 덴마크에서 뭐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만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포함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린란드 원주민들도 원주민 이렇게 인상만 봐도 이렇게 약간 아시아인처럼 생긴 그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생긴 그런 분들이 그린란드인이지 유럽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린란드 원주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 미국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극 항로를 생각한다면 그린란드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린란드가 미국 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본을 볼 때 대한민국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린란드랑 미국이랑 되게 멀어 보이는데 미국이랑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린란드가 유럽이랑 미국 그 사이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중에서도 북극 쪽에 아메리카 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근데 이름이 그린란드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항상 그 되게 뭐가 푸르고 숲이 있고 이런 섬인 줄 알았는데 북극이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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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다 어려운 그래서 아이슬란드랑 그린란드랑 항상 헷갈렸었습니다. 북극이 있는 데가 아이슬란드인 줄 알고. 자, 어찌되든 간에 그린란드 주변으로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으면서 길은 뚫리고 있다. 그런데 얼음은 여전히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 주변에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린란드의 얼음이 얼마나 두꺼우냐.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린란드에는 이제 눈이 한번 내리면 그게 여름이 돼도 안 녹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이 또 내리면 그 위에 그대로 다시 쌓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하나도 안 녹고 그대로 또 더 쌓일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얼음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굳어진 곳에 가면 눈 쌓인 얼음 두께의 그 깊이가 한 2,000m, 3,000m 되는데도 아주 흔하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깊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뭐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두께로 얼음이 쌓여 있는 곳이 광활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 그린란드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바다에는 눈이 내리면 바닷물에 눈이 떨어지면 금방 녹겠죠. 네. 그래서 바다에는 그 정도까지 얼음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곳은 잘 없는데요. 그래도 겨울철이 되면 많이 어는 데는 한 4m 두께, 적게 어는 데는 한 1, 2m 두께로 어는 곳이 굉장히 흔하게 북극해에서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최대한 얼음이 없는 곳을 따라서 가는 게 기본이고요. 만약에 얼음이 언 곳이 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작게는 수십 센티미터 두께, 크게는 한 1, 2m 두께의 얼음을 깨고 전진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십 센티요? 네, 수십 센티미터. 그걸 깨고 가는. 네. 그 정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 극지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라온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되는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기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면 보통 사람들 한 허리 높이, 가슴 높이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도 그걸 깨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쇄빙선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런 얼음을 깰 수 있는 뭐 요즘은 한 2, 3m 정도 얼음 깰 수 있는 쇄빙선들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쇄빙선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거가 얼음이 많이 언 곳의 얼음을 깨면서 얼음을 깨가지고 바닷물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뒤를 화물선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북극 항로를 운행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북극에 뭐 그 많은 길을 다 얼음 깨면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얼음이 최대한 안 올 때, 얼음이 최대한 없는 길을 일반 화물선이 이렇게 가면서 물론 일반 화물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얼음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면서 가다가 저 지역은 얼음이 있는 곳을 얼마 정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쇄빙선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쇄빙선이 거기 가지고 이제 얼음을 부수면서 이제 길을 뚫고 가면 그 뒤를 이제 화물선이 졸졸졸 쫓아가면서 얼음이 있는 구역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지역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북극 항로를 돌파해가지고 유럽 지역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이미 꽤 많이 했어요. 이미 한 10년 전에 몇 번 이거를 시험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시험 운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북극해 연안에 있는 LNG 그러니까 가스 천연가스를 캐가지고 그거를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보겠다 이런 거를 크게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자원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에 북극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가 뜬 적이
2010년대에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화물을 싣고 영국까지 가는 거, 북극해를 통과해서 영국까지 가는 거를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되게 야심차게 2026년 금년에는 한 열몇 차례 이상 계속해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북극을 통과해서 가는 배를 보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이 이거를 다 선점하기 전에 따라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네. 이 10년 전에 그 러시아 쪽에 있는 유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배들이 북극 항로를 돌파하는데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사들이 당연히 이제 거기 성공을 했었죠. 네.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해운사들이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배를 조종하는 선장들은 대부분 외국인 선장들이 이 배를 조종을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인가 운항했던 배에 이거 이호진 기자님이라는 분이 취재해가지고 실었던 기사를 보면 이 부산에 계시는 김봉욱 선장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네. 한국인 선장님이신데 이 배를 몰고 북극 항로를 돌파해가지고 러시아 쪽 유럽까지 가는 아마도 한국인 선장으로 이런 상업 운항으로 북극 항로를 돌파하신 분 이분이 최초인 것 같은데요. 쇠빙선으로요. 네, 쇠빙선이 아니고 쇠빙선을 일부 기능이 구간에서 있는? 돌파를 해주고 이분은 화물선을 운항을 해가지고 가신 거죠. 아. 이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작업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나 물자를 싣고 가는 배를 운항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해운사겠죠. 배로 물자 운항하는 그런 해운사인데 이 해운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원래 뭐 하는 기업 그룹인지 아십니까? 이 해운사 소유주 뭐 그룹이 자원개발 아니 김홍국 회장님이라는 분이 창립하신 그룹인데요. 아. 김홍국 회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 그 닭고기. 이분 닭고기 왕이신 예, 분이시죠. 예, 예. 이분이 뭐 전설적인 일화로 초등학교 때 뭐 외할머니인가가 병아리 몇 마리요? 병아리 10마리인가 주셨는데 그걸 잘 길러가지고 닭으로 키워가지고 팔았는데 그 닭 판 돈을 가지고 병아리를 더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뭐 양계장 주인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전설적인 닭고기 신화를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회사를 계속 키워가지고 식품 산업에도 진출하시고 해운업에도 진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닭고기를 그러니까 닭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료나 이런 게 다 수입이다 보니까 이게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해운사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운사를 하나를 가지셨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 선장이 최초로 북극 항로를 돌파하는 기록을 닭고기를 싣고 간 건 아닌데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게 이 닭고기 회사의 계열사로 이런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한국인 선장이 운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자료가 언론에 공개돼서 알려진 게 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운항을 해보니까 배를 운항하는 비용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갔다라고 한다면 한 550만 달러 정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가보니까 운항 비용이 한 410만 달러 정도로 100만 달러 정도 한 번 운항하는데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간도 20일 정도, 20일 이상 시간을 감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가는 게 이런 러시아 지역의 북극 쪽에 있는데 가는 데는 확실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이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에 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점, 불리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당시에 이제 여름철에 얼음이 최대한 안 얼었을 때를 기준으로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얼음이 많이 얼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또 북극의 바다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고 길이 막히는 데가 있게 되면 이런 계산이 다 어그러진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많다는 게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지금 와서 상황을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많이 되냐면 이게 러시아와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생겨버려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 쪽하고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게 남는 장사가 되는 사업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뭐 원유를 사온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여러 가지 뭐 곡물이나 사료를 사온다라고 했으면 이게 남는 장사로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었을 텐데 요즘처럼 러시아와 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정치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배를 띄워서 이게 이익을 남기면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변수라 가지고 이게 좀 과제가 많다라는 쪽의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정치 외교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극 항로를 중국이 발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또 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더 가려고 하겠죠. 쇠빙선 그 원리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은 최서유님이 지금 차에서 못 내리고 있답니다. 이야기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 네. 감사합니다. 최경미님이 썰매 타듯 배가 가나요? 그리고 아까 7848님이 TV에서 보신 것 같아요. 배 앞머리를 들었다가 내려쳐서 얼음 깨는 걸 보고 웃은 적이 있는데 잘 보셨네요. 요새는 큰 원형톱을 돌리면서 전진하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원리 좀 알려주세요. 쇠빙선 원리. 아까 썰매처럼 가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썰매처럼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배가 넘어질 수 있죠. 쇠빙선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배가 얼음 위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갇혀버려요. 그러면 잘못하면 얼음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 속에서 이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그쵸, 앞으로 물을 전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스크류가 달랑달랑 물 위로 나오게 만약에 얼음 위로 배가 올라가게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얼음에 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얼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잘못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스 나이프 이런 식으로 배가 너무 올라가지는 않게 이렇게 걸어주는 막아주는 이런 구조물 같은 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턱 같은 거요. 네, 그래서 배가 얼음 위로 달랑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역시 잘 보셨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배가 얼음 위에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고 보통 앞머리 정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럼 앞머리 정도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무게 때문에 얼음이 부서지겠죠. 배 무게로. 그렇죠. 그러면 그 무게로 눌러가지고 조금씩 부수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진하는 게 막무가내로 앞으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네. 올라타면서 누르고 그렇죠. 올라타고 누르고 이런 네, 식으로. 현대의 쇠빙선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쇠빙선들 중에 좀 이렇게 움직임을 여기에 특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아예 배 안에 물탱크 같은 걸 크게 설치해 놓고 무게 중심을 좀 바꿔가면서 약간 시소처럼 껐덕껐덕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일부러 올라타고 찍어내리고 올라타고 찍어내리고 찍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도끼처럼요. 네, 그렇게 가는 방식의 쇠빙선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쭉 전진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쇠빙선의 앞머리의 구조를 부드럽게 이 얼음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보통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배는 앞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야말로 유선형으로 쫙 뽑아 놓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얼음을 가르고 가려고 자꾸 하겠죠. 얼음에 부딪히면서. 근데 얼음에 좀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좀 평평하게 해가지고 얼음 위로 이렇게 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음 위로 앞부분이 살짝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앞부분이 깨지면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전진을 뾰족하게 시키죠. 가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올라타서 부수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아라운 같은 것도 1m 이상 깨고 갈 수 있고요. 네. 배가 무거우니까. 큰 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쇠빙 기능을 갖춘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만 나오는 거는 2m 이상도 깨고 가는 그 정도 성능을 갖춘 배들도 있습니다. 쇠빙선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쇠빙선을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가끔 이제 사업에서도 영업에서도 이런 말 쓰는 것 같은데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 좀 하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아이스 브레이킹 좀 이 영어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우시면 쇠빙 좀 하고 우리 사업 이야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겠죠. 아이스 브레이커가 쇠빙선이라는 뜻이니까요. 거의 뭐 팥빙수 준비하듯이. 네네. 우리나라의 이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쇠빙 기능을 갖춘 화물선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쇠빙 기능을 갖춘 유조선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제 기름 싣고 다니는 게 제일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런 데서 쇠빙 기능을 갖춘 배를 엄청나게 발주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에서 외부에 많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기름이다 보니까 쇠빙 기능이 조금 있는 이 유조선을 만들어주면 쓰기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뭐 거제도 같은 데 있는 이런 조선소에서 이 쇠빙 유조선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좀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중국 업체들이 너무 따라온다라고 맞아요. 하고 그런 네. 시기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마침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중국 업체들보다 뭐 지금까지도 잘 팔고 있는 게 액화 천연가스, 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 천연가스 수송선, LNG 수송선을 우리나라에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만들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LNG 수송선을 좀 어떻게 잘해가지고 더 비싸게 좀 더 많이 팔아보자라는 생각에 그것만이 조선 산업이 살아남을 돌파구다 이런 생각을 거제도에 있는 이런 조선업계에서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경쟁력이 있겠느냐, 우리도 뭐 일본이나 스웨덴에 이런 데처럼 조선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던 사람들도 가끔 있었는데 조선업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약간 제한한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 업체 이런 데에다가 LNG 운반선에다가 우리가 쇄빙 기능을 달아주겠다. 얼음을 깨고 그냥 뭐 쇄빙선이라고 해가지고 쇄빙 기능만 갖춘 조그마한 배로 얼음 깨고 나면 뒤에서 화물선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말하자면 1+1 기능 이런 거 비슷하게 LNG 운반선으로 한 300m짜리 커다란 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 앞부분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고 쇄빙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다 넣어가지고 얼음을 뚫고 가는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더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7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LNG를 싣고 얼음까지 뚫고 이거를 북극해를 통과해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2017년에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배가 나왔었고요. 그 후로 지금 20척이 넘게 이 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장사가 잘 됐었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거제도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배가 나왔을 때 거제도 이 조선소 가가지고 막 직원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때 좀 힘들었을 때니까요. 아직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저런 노력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이제 호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시기를 지나치는데 쇄빙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야, 그린란드 이야기하면서 이제 쇄빙선에 대한 원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북극 항로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곽지식 작가랑 이야기들에게 더 많이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쇄빙선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음을 부수는 배, 얼음을 위에 올라타서 조금씩 부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배, 엄청나게도 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거기에는 뭐 영하 몇십 도가 될 테고 어떻게 견딥니까? 뭐 소재가 좀 특별한가요? 그렇죠. 일단은 두꺼운 강철을 써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쇄빙선이라고 하면 이제 옆구리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2cm 정도 이상 되는 두께로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보통 배도 좀 튼튼하게 만들면 2cm 정도 되는 두께의 철판을 만드는 경우는 흔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일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보통 그거보다는 더 두껍게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쇄빙 기능을 갖춘 뭐 쇄빙 LNG선 이런 것도 그 정도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앞부분이 얼음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가지고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스 벨트라고 하거든요. 얼음을 깨는 이제 뭐 허리 띠다 벨트다라고 그 해가지고 앞부분을요? 네, 아이스 벨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뱃살 같은 게 너무나 안 빠진다라고 하면 아이스 벨트도 아니고 왜 이렇게 튼튼하냐 뭐 이렇게 푸념을 해봐도 좋겠죠. 이런 부분은 특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cm가 넘어가는 두께의 철판으로 이 앞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도 웬만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아이스 벨트 부분, 이 부분을 특히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뒷부분에도 얼음이 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쇄빙선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앞뒤로 얼음을 올라타고 깰 수 있는 양쪽 구조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쇄빙선으로 얼음을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쇄빙선으로 얼음을 한참 깨고 나갔는데 가다가 얼음 한복판 한 뭐 이틀 동안 얼음 깨고 얼음 바다 한복판으로 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두께의 얼음이 여기서부터 얼어 있구나 하면 더 이상 그 길로는 못 가잖아요. 후진해야 돼요? 네, 그럼 후진해가지고 딴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후진을 한다는 게 이거 차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힘들죠. 공간이 있어야지 유턴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얼음바다에서 옆으로 어떻게 깨고 갈 수도 없고 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뒤로 후진하면서 나오는 게 이 쇄빙선에서는 좀 필요한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쇄빙선들은 아예 뒤로도 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시소처럼 앞으로도 올라가가지고 깨고 뒤로도 올라가가지고 깨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앞뒤를 좀 강하게 만들어 놓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앞부분은 7cm 이상의 두께의 이런 튼튼한 아주 두꺼운 강철판을 그리고 그거를 잘 구부려 가지고 말 그대로 뭐 과언이 아니라 진짜로 물샐 틈 없이 정확하게 딱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7cm짜리 철판을 정해져 있는 각도대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그거를 용접을 해서 깨끗하게 다 붙인다. 이게 사실은 고도의 기술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거제도 같은데 거제도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따뜻한 제일 남쪽 끝에 있는 지역에 속하는데 네. 여기에서 북극을 돌파하는 이런 LNG 쇄빙선들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북극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재미있죠. 온도도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요즘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영하 40도에서 영하 50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질로 만듭니다. 금속 재질들은 철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좀 이렇게 부러지려고 하는 좀 깨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저온 아주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강철에다가 뭐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탑니다. 많을 때는 뭐 5%에서 10%까지도 니켈을 좀 타가지고 합금을 만들어서 이제 강철을 만들면 정말 낮은 온도를 견딜 수가 있게 되는데 또 무턱대고 이런 류의 저온을 잘 견디는 강철을 만들면 이거 큰 배를 이걸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또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가장 저온을 잘 견디는 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쓸 수는 없고요. 좀 적당한 그런 정도의 가격과 성능을 다 만족시키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이런 쇄빙선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철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는 강철 소재를 이런 특수한 용도로 잘 만들 수 있는 제철 제강 공업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지만 이런 그렇죠. 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철판을 또 해외에서 들여오는 데만 해도 또 비용이 엄청 그렇습니다. 드니까 이 강철 같은 원가 안 쇳덩어리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배의 소재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쇳덩어리를 들고 오는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철 제강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 있고 뭐 거제도에서 조금만 가면 뭐 포항, 뭐 광양 이런데 큰 제철 업체들이 뭐 서해안까지 가도 제철 업체들이 큰 데가 멀지 않다라는 데가 이런 류의 특수한 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낮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수많은 장비들도 다 고장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네. 얼어붙으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멀미 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아, 시소처럼 이렇게 앞뒤로도 올라타고 내려 그래서 올라타고 내려 그거를 하니까.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많이 안 하고 부드럽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류의 쇄빙 기능을 갖춘 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설비, 장비, 부품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 이 열기를 뿜어줄 수 있는 장치를 잘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열선이라든지 뭐 난방기라든지 이런 거를 촘촘하게 잘 온 배를 막 다 두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잘 갖춰놓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거 북극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따뜻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이걸 또 너무 많이 설치해 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가격대 성능비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연료를 사용을 하면서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요거를 설계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거 공대 이런 거 다니신 분들은 이거 오다가 한번 들어보셨죠? 전산 유체 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봤다고요? 엄청나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열기를 만들어주면 이게 어떻게 순환을 하면서 가장 좋은 열로 제일 따뜻해진다. 하다못해 뭐 이 배 엔진이나 이런 거를 구동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열기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배를 훈훈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엔진을 돌리면서 연기가 풀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연기도 그냥 똑바로 굴뚝통에서 바로 나가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뭔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옆에 하다못해 옆에 물이라도 좀 지나가게 해줘가지고 수도라도 옆에 한번 굴뚝을 휘감고 지나가게 이런 거 부르는 용어 같은 거 절탄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용어도 있는데 하다못해 수도관이라도 이 굴뚝 옆을 한번 휘감고 지나가게 해가지고 수돗물 데우는 데라도 조금 도움을 주도록 최대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이런 기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또 추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엔진 추진하는 기술도 상당히 사실 좀 특이하거든요. 쇄빙선 좀 달라요? 네.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배가 움직이는 거 이제 스크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배에 보면 배 밑바닥에 보면 스크류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쇠빙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이렇게 잘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이 후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쇠빙선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쇠빙 LNG 선 같은 경우에도 그 배의 스크류 부분을 그냥 배에다 꽂아놓지 않고 마치 선풍기 그 대가리 부분처럼 선풍기 목처럼 모가지처럼 이렇게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회전 기능처럼 그 스크류를 돌릴 수 있는 그거 자체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놔요. 아.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후진 이거 길 막혔다. 너무 큰 얼음이 앞에 있다. 배를 뒤로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배를 유턴하듯이 뒤로 돌려도 되겠지만 여차하면 그 배의 스크류 부분을 선풍기 모가지처럼 생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180도 돌려서요? 네. 방향을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아, 그럼 배를 거기가 이제 전진이 되는 거예요? 네, 배를 쓱 빼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로 이제 처음에는 개발된 게 개발품 명칭이었는데 지금 뭐 일상적으로 기사 같은 데서 흔히 쓰는 걸로 요거를 아지팟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지포드, 아지팟이라고 부르는데 아지팟?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름 붙이신 분이 분명히 한 38세 이상의 아저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아이팟이라는 게 옛날에 상품명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음악 듣는 도구. 네. 그래서 그거에 비슷하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아지팟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쇠빙선을요? 그 거대한 쇠빙선 쇠빙선을? 그 스크류 부분, 스크류 엔진으로 부분만? 돌리는 그 부분을 예. 아지팟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이 부분을 전기로 돌립니다. 전기로. 네. 쇠빙선 보통 이런 자동차 아니 큰 배의 엔진은 디젤 엔진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엔진 근데 자체는. 이런 이 쇠빙선도 LNG 쇠빙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대한 뭐 디젤 엔진이나 다른 엔진 같은 걸 돌려가지고 기본적인 동력을 얻는데 그 동력으로 스크류를 바로 돌리지 않고요. 그 동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돌린 다음에 네. 그 전기를 가져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 스크류를 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신선한 이름 없을까, 첨단적인 이름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아지팟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지머스 이런 게 이제 각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스크류 장치다라고 해서 아지팟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를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전기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 모터를 이용하면 또 쇠빙선 같은 경우는 천천히 얼음 깨질 때를 기다리면서 가야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바로 줄여야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을 조절할 때는 전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이런 추진 장치를 쇠빙선에서는 요즘에는 많이 채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아지파드 같은 이런 제품은 여전히 유럽 회사들이 잘 만듭니다. 스위스에 뿌리가 있고 스웨덴에 뿌리가 있고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되게 거대한 전기 기계 이런 그룹 이런 회사들에서 아지팟 이런 거 만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쇠빙 LNG선 만들 때도 이런 유럽 회사들이 이런 거를 납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채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핀란드 이런 회사들이 스웨덴 이런 회사들이 유럽 회사들이 이런 북극을 항해하는 쇠빙 기술에서는 좀 앞서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쪽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LNG 쇠빙선 이런 거 만들 때 핀란드 회사 같은 데서 들어와가지고 기술적으로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일도 여전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북유럽 회사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되게 선진국이고 복지 국가로 되게 부러움도 많이 사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 잘 버는 선진국이 되었느냐 살펴보면 이런 기술 산업의 밑바탕이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심지어 우리나라가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조선업 관련해서도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원과 기술까지도요. 그런데 조금 북극 얼음이 좀 녹고 있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쇠빙선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덜 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겨울에는 얼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기왕에 길이 열리는 김에 좀 많이 보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깨고 나가는 거는 몇 미터짜리는 아니고 몇십 센티짜리 얼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한번 시도를 해본 적도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 때문에 이게 계속 막혔다 열렸다 하는 길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운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제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택배로 무슨 한국에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 주문을 했는데 이제 영국에 네덜란드에 독일에 있는 소비자가 배로 온다니까 배송료가 되게 싸고 20일 기다리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극이 얼어가지고 60일 기다려야 옵니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진 일정대로 정시에 맞춰 가지고 꼬박꼬박 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북극 항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컨테이너보다는 이 벌크 화물 뭐 LNG나 석유나 뭐 곡식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래가 되어서 북극 항로가 더 뚫리고 쇄빙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점점 북극 항로도 이 날씨의 조건에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쪽으로 다니는 배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쇄빙이 기본 옵션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컨테이너선에.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쇄빙선 발주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거 뭐 조단위 몇십 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주문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그 주문을 따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쇄빙 화물선 뭐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핀란드 업체 쪽에서 이걸 가져갔어요. 아, 핀란드에서 이거를 되게 대단하죠. 핀란드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여전히. 그래서 뭐 이런 쪽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만 보면 네.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만 없어진다면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잘 잡아진다면 중국에 있는 화물 물동량을 우리나라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북극 항로로 가려면 중국에 있는 배들이 어차피 동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 시기에 더 많은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여러 가지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쇄빙선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다니.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